안녕하세요. 저는 한 회사를 이끌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우선 새해를 맞아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엊그제 2020년을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이 됐다고 하니 새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렀으면 하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더 빠르게 지나가기만 하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아마 나이대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 반대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길 바라셨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생일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에, 어떤 아이는 수업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 저 역시도 저에게 생긴 개인적인 일로 인해 시간이 제발 빨리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벗어나고 싶었으니까요. 오늘은 저의 어린 시절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과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요즘 신문의 사회면이나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기도 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우연히 만나게 된 그 친구에게 제가 했던 복수를 여기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전제품 대리점을 하고 계셨고 어머니께서는 평범한 주부셨죠. 저는 외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가족들에게 예쁨을 독차지하며 자라왔어요. 형제 없이 자라다 보니 외롭게 자랐을 것 같지만 저희 때는 집문 밖으로 나오면 골목마다 친구들이 놀고 있었고 옆집에는 친구들이 살고 있으니 명절 같은 날이 아니면 딱히 외로움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있는 친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죠. 경제적인 형편이 넘치게 넉넉했던 건 아니지만 보통 형제자매 2명한테 들어가야 하는 돈이 저 한 명에게 들어 모든 지원을 풍족하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절 비싼 과외도 받아보고 학원도 다니면서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항상 전교 1, 2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시기 아버지께서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하시다 망하게 되셨고 빚더미에 올라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셔서 거처도 없이 전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시며 일용직을 전전하셔야 했고 저와 어머니는 여관 달방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됐죠. 하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라 제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친척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학교는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고 입학식 날이 됐습니다. 입학 연합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저는 입학식 날 학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가 학생 대표로 입학 선서를 하게 됐고 학급에서는 자연스럽게 임시반장이 됐죠. 그런데 입학식 다음 날 제가 임시반장이 된 것으로 인해 반이 시끄러워졌어요. 치맛바람을 날리는 학부모를 둔 같은 반 학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학부모가 아침조회 시간에 반으로 찾아와 자신의 아들이 임시반장이 되지 못한 걸 문제 삼은 거죠. 선생님,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인사드리러 와서 성의 표시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임시반장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일인 거죠? 보통 임시반장 하는 아이가 반의 반장이 되는 법인데 신경 써주시는 게 맞는 일 아닙니까? 이러면 신경 써주시겠다는 처음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게 지금 저희 반 임시반장을 하고 있는 학생이 교장 선생님께서도 눈여겨보고 있는 학생이라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제가 꼭 혁재는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신경 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의 아주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장 자리가 내정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바로 오늘 반을 찾아온 아주머니의 아들 혁재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혁재는 꽤나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혁재네 집안에서 수시로 학교를 들락날락거리며 혁재가 학교 생활하는데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 첫날 저라는 존재 때문에 기분 좋게 시작할 고등학교 생활이 혁재 입장에서는 깨져버린 거죠.
그날부터 그 친구와 길고 오래될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혁재 역시 저를 자신의 부모처럼 고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읽고 있는 거 뭐냐? 야, 이런 거 보면 공부하는 데 도움되냐? 그냥 쉬는 시간이라서 읽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공부에 도움되냐고 물어봤지. 네가 왜 읽고 있는지 물어봤어? 너 공부 잘한다더니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듣냐?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하고 책이나 돌려줘. 너 김태원 맞지? 우리 반 임시반장. 그리고 학생 대표로 선서한 놈. 너 나한테 찍힌 거 아니야? 며칠이나 같이 생활했다고 내가 너한테 찍히냐? 그리고 그 찍힌다는 뜻이 뭔데? 어쭈, 세게 나온다? 꼴에 공부만 하는 범생이 아니라는 거냐? 찍힌다는 뜻 두고 보면 알아. 학교 생활하는데 재미있어질 거니까.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쉬는 시간 제자리 근처로 친구들과 와서는 괜히 큰 목소리로 떠들고 툭툭 건드렸고, 수업 시간에는 유치한 말이 적혀져 있는 종이를 던졌죠. 무시할 만한 건 무시를 했고 할 말을 해야 하는 건 직접 말했어요. 그러자 녀석은 괴롭히는 정도를 점점 더 높여갔죠. 체육 시간 친구들과 작당 모의를 해 다음 수업 시간 준비를 못하게 한다든지 제 책상을 엉뚱한 곳에 두는 짓을 했습니다. 이런 건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학급 일지와 출석부를 담임 선생님께 갖다 드리며 선생님께 말하게 됐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이미 혁재네 부모님에게 받은 촌지 때문에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혁진의 집이 잘 산다는 것도 제 도움을 무시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고요. 야, 김태원, 너는 고등학생이나 된 놈이 친구들과 문제가 있다고 쪼르르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 내가 네 부모님이냐? 부모님이라고 해도 친구들 사이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해달라고 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대방에게 가서 대화로 해결을 해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는 선생님이 네 사적인 일까지 처리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조건 상대방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전에 너 스스로 상대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생각하고 행동해. 네가 잘했는데 그렇게 하겠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될 만한 일에 관여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혁재 부모님께 받은 돈이 있어 미안하게 됐다고 솔직히 말한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겁니다.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저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니 화가 나더군요. 비겁한 변명이나 늘어놓는 담임 선생님에게 더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혁재의 행동을 무시로 일관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혁재를 무시하던 중 반장 선거 날이 됐습니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시절까지 내내 반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장을 하고 싶었어요. 저야 반장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었지만 항상 제가 반장을 해왔다며 임명장을 보여드리면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니 이번에도 꼭 하고 싶었죠. 특히 이번 연도에는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어머니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시니 잠시나마 모든 걸 잊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가장 우수하고 임시반장도 하고 있으니 큰 문제 없이 반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반장은 혁재가 됐죠. 혁재는 반 친구들의 표를 돈으로 긁어 모았습니다. 저를 제외하고 친구들에게 밥과 노는 비용을 주면서 회유를 했고 공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 반장이 되면 되겠냐며 선동도 했죠. 어쨌거나 정당하게 투표를 하고 제가 졌던 거니 결과에 승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반장의 자리라도 어머니께서 기뻐하셨으니까요. 박혁재 그놈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멈추지 않고 저를 괴롭혔어요. 반장의 일은 전부 제가 대신해야 했고 성적에 대해 자랑 한번 하지 않은 제가 잘난 척을 한다며 하고 있는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책을 숨기거나 일부러 공부하고 있는 책에 물을 흘리고는 했죠. 또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어깨를 치며 시비를 걸어왔죠. 처음에는 문제될 만한 일 만들지 말자고 참고 있었는데 점점 더 괴롭힘의 정도는 심해졌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써왔습니다.
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저는 녀석이 휘두르는 폭력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 싸웠고, 덩치가 녀석보다 컸었던 제가 압도를 하며 일방적으로 혁재를 때려 눕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녀석을 따르는 친구들이 저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고 결국 온몸이 붙잡힌 채로 녀석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혁재에게 맞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 이 일로 교무실에 불려갔죠. 하지만 선생님은 혁재 편이었습니다. 제가 더 엉망이 되었음에도 혁재는 꾸중 한번 듣지 않고 양호실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됐고 저는 선생님께 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게 됐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싸움을 벌이게 되면 어머니를 소환하겠다는 엄포까지 듣게 됩니다. 너 혁재에게 무슨 악감정 있냐? 왜 맨날 혁재 문제로 내 앞에 있어? 부반장까지 아는 놈이면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어디서 쌈박질이야? 오늘은 혁재가 많이 상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번에는 작은 일이라도 혁재랑 문제 생기면 절대 가만 안 둬. 어머니 학교에 모시고 와야 한다고. 알겠어? 힘든 상황, 혼자서 고생하시고 계시는 어머니께 다른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잘해서 어머니께서 웃음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런 이유에서 어머니를 학교에 불러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죠. 녀석이 무슨 행동을 하든 참고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녀석의 괴롭힘을 참고 있었죠. 그런데 재수가 없게도 녀석과 또 같은 학급이 됐습니다. 학기 초부터 녀석의 심기를 건드려 괜한 고초를 당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하셨던 반장 자리를 거절했고 녀석의 눈에 띄지 않으려 조용히 공부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태원, 너 나 무시하냐? 1년 동안 같이 보낸 정이 있는데 왜 친한 척 안 하냐? 친한 척 안 하는 게 아니고 2학년이니까 공부에 집중한다고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 야, 들었냐? 고2라서 공부에 집중한단다. 야, 그럼 우리는 놀아? 이 새끼가 우리를 날라리로 보나. 그래, 너 무슨 문제집으로 공부하는지 확인 좀 해보자. 나도 같이 공부 좀 잘해보게. 아, 맞다. 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야, 이렇게 책을 찢어서 먹잖아? 야, 그럼 그게 외워진다던데? 내가 우리 태원이 공부 좀 시켜줘야겠다. 자, 어떤 식으로든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게 되자 웃기게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학교를 등교할 때는 내 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자 싶었죠. 몸에 생긴 상처와 고통은 금방 없어지니까요. 그런데 혁재 녀석은 저를 정신적으로도 괴롭혔습니다. 저와 혁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셨던 2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반장인 혁재를 불러 표정이 어두운 제가 걱정된다며 잘 챙겨달라고 하신 거죠. 저희 집 가정 형편을 얘기하시면서 말이에요. 가장 들키고 싶지 않은 사실을 가장 들켜서는 안 되는 놈에게 들키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는 정신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야, 김태현, 너네 집 여관 달방이라며? 야, 그러면 내가 하루치 돈 주면 나도 거기 있어도 되냐? 야, 내가 아는 선배들이랑 거기서 술 좀 먹고 싶은데. 야, 너희들도 방 필요하면 태원이 집으로 와. 야, 거기 여관방이라 돈만 주면 잘 수 있어. 놀림의 정도가 너무 심한 혁재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르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혁재에게 반감이 생겨 저를 도와주는 친구들이 생겼죠. 하지만 제 곁에 친구들이 생길수록 녀석은 저를 더더욱 심하게 괴롭혔어요. 야, 김태원, 너 도시락통 좀 가져와봐. 내가 검사 좀 하게. 이 새끼 아무래도 수상해. 맨날 똑같은 도시락 싸운다니까. 야, 내가 열지도 않고 예상해볼까? 보리밥, 김치, 멸치조림. 자, 봐봐. 야, 내 말 맞지? 이 새끼 지네 아버지 말만 나오면 숨기는 것도 이상하고 여관방에서 사는 것도 좀 수상해. 야, 혹시 김태원 너 간첩 아니야? 너희 가족 전부 간첩 아니냐고. 아, 아니구나. 이 새끼 그냥 거지 새끼였지? 이미 혁재 녀석 때문에 저희 집 형편을 전교생이 알게 된 상황에서 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은 제가 가정 형편으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자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여관과 관련된 말이었는데 제 입으로 차마 담을 수도 없는 말이었죠. 혁재가 만든 소문은 다른 소문을 낳았고 결국 제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부풀려졌습니다. 그래서 몇 없던 친구들마저 제 곁을 떠났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친구들마저 녀석에게 저와 같이 당하기 싫다는 이유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2년 동안은 친구 하나 없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됐어요. 학교만 졸업하면 이 고통스러운 시간도 끝날 테니 그날만 기다리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어떤 괴롭힘을 당해도 앞날만 바라보며 공부를 했었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며 공부를 한 결과 장학금을 받으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혁재 녀석 역시 저와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성적이 턱도 없었죠. 학교 성적은 돈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시험을 보는 곳에서까지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을 이용해 혁재는 저와 같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기부 입학 명목으로 체육 특기생에 뽑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리를 쥐어뜯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대학생이 돼서까지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과도 다르니 마주칠 일이 얼마나 있겠나 싶었죠. 그런 저의 생각과 달리 녀석은 일부러 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저와 어울리는 과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 술을 사겠다, 밥을 사겠다 하며 사람들 마음을 훔쳤죠. 워낙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는 놈이니 다른 과 사람들과 금방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야 뻔할 뻔짜였죠. 사람들 앞에서 저와 있었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난 혁재가 태원이랑 고등학교 친구인 줄 몰랐네. 태원이가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해서. 제가 얼마나 지겹겠어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붙어 다녔는데. 그리고 사실 제가 태원이를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라 이 녀석이 저를 많이 귀찮아할 거예요. 그런데 태원이가 이렇게 얌전해도 얼마나 웃긴 놈인지 아세요? 시키는 거 다 하는 놈이에요. 제가 예전에 수학여행 갔을 때 밤새 벽장에 가둬놓고 우리 웃기게 하면 꺼내준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개그맨들 다 따라하는 거 있죠? 진짜 잘 따라해요. 완전 똑같이. 야 태원아, 너 그때 했던 개그맨 흉내 좀 내봐. 또 어디 가두고 꺼내준다고 해야 할래? 녀석은 저를 괴롭혔던 이야기를 술자리 안주거리 삼아 과 사람들에게 말했고 어쩔 때는 저희 집 가정 형편까지 들먹였습니다. 야 태원아, 너희 아버지 이제는 돌아오셨지? 얘네 아버지 몇 년 동안 전국을 도망다닌 거 아세요? 난 태원이 아버지가 도망다닌다고 해서 처음엔 간첩인 줄 알았어요. 태원이가 아버지 정체를 하도 꽁꽁 숨기길래. 근데 알아보니까 빚쟁이들 피해 숨어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돈 얼마 되지도 않던데 저한테 솔직히 말해줬으면 우리 부모님께 친한 친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해봤을 거예요. 저희 집이 돈이 좀 있거든요. 꼭 저희 집 형편을 들먹이며 자신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 아들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는 했습니다. 그런 혁재의 행동과 말에 몇몇은 혁재에게 들러붙어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부분 혁재를 유치하고 이상한 놈 취급하며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저 스스로 학교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녀석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 것도 부끄러웠고 혁재가 하는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도 부끄러웠죠. 고등학교 내내 당해오며 생긴 피해의식 때문인지 과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영장이 날라와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학교를 복학하자 혁재가 학교를 자퇴했다는 소리를 듣게 됐죠. 폭행이나 다른 사건에 휘말려 자퇴를 했나 싶었는데 다른 누구도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녀석만 없다면 저야 뭔들 상관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마음 편히 대학을 다니게 됐죠. 그러다 대학 졸업반 시절 저는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누구 덕분에 친구도 하나 없이 여유 시간이 많던 탓에 취미거리로 접했던 일이었죠.
그때는 아직 PC가 보급되기도 전이라 컴퓨터가 각광받던 시절이 아니었지만 우연하게 컴퓨터를 접했던 저는 이 분야가 크게 성장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모두 이 편리한 컴퓨터를 사용하고 학교나 관공서나 개인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번성할 거라는 미래가 보였죠.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컴퓨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때는 정보도 많지 않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을 때도 많았지만 그렇게 하나씩 탐구하고 배워가는 게 저에게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제가 컴퓨터로 먹고 살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역시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던 건지 저는 취미 삼아 해오던 그 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운 시절도 많았지만 내가 좋아하던 일이었기에 고생을 감수하고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흐르며 컴퓨터 사업은 여러 분야로 갈려 번성해 갔고 당시에는 기회가 없었던 저희 회사 역시 큰 기회를 거머쥘 수 있게 됐죠. 저는 젊은 사업가가 됐고 어려웠던 저의 인생은 그제서야 조금씩 피어가게 됐습니다. 저의 괴로웠던 10대, 20대 시절을 보상받기라도 하는 듯 저는 나날이 더 행복해져 갔습니다. 나이에 비해 일찍 성공을 했고 그런 저를 알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까지 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더 흘러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20대 시절 맨몸으로 시작했던 저희 회사는 그 사이 탄탄한 중견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한 회사는 아니었지만 컴퓨터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는 그런 회사였죠. 이제는 올라올 만큼 올라갔고 안정적으로 누리면서 살다 보니 해이해질 수도 있었지만 저는 몇십 년간 키워온 제 회사가 여전히 애틋하고 소중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매번 신입사원 면접 때마다 면접관으로 앉아있곤 했었죠. 내 회사에 들어올 인재들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때도 저는 여느 때처럼 면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원자들 중 한 명이 유난히 낯이 익어 보였습니다. 순간 그놈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나를 괴롭힌 박혁재 그 녀석을 너무도 닮은 청년이었죠. 하필이면 성도 같았던 탓에 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봐도 너무 똑 닮은 얼굴에 혹시나 싶어 가정사를 물어보게 됐더니 그 지원자가 하는 이야기 속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박혁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겪었다는 학창시절 일화들이며 어릴 적 집안 배경까지 비슷한 구석이 너무 많다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려운 와중에도 가족들을 위해 늘 애쓰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제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고 약자들을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공부는 조금 못했지만 늘 정직하게 살았고 제가 그런 가르침을 주신 아버지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존경한다는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 예, 저희 아버지는 박혁자 제자십니다. 그 지원자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내뱉은 순간 저는 내 앞에 앉은 놈이 그 녀석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시절 떵떵거리며 잘 살던 집안이 망했는지 그 녀석의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고 했지만 자기 아버지의 본성은 모르는지 자기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약자를 돕고 도덕적으로 산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럼 자네는 어쩌다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됐나? 이 분야에 경험도 없는 것 같고 학교 다니면서 이쪽 공부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사실은 저도 처음부터 이 회사를 오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제가 학력이 좋지 못해서 그런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면접이 정말 간절합니다. 부모님도 제 취업만 바라고 계시고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서 꼭 취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정말 뼈를 묻겠습니다. 바른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지. 그래, 자네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니 나도 믿어보겠네. 제가 혁재 녀석의 아들을 합격시킨 건 별 다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기 자식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된 혁재가 나를 찾아오기 바래서였죠. 자기 아들 앞에서는 위인인 척 존경받는 그 녀석이 사실은 상종 못할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혁재 아들이 꼭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며 그 녀석의 아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죠. 뼈를 묻도록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말에 일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 애는 일을 못해도 너무 못했습니다. 아무리 경험 없는 초짜 신입사원이라고 하지만 단순 노동조차 시키는 대로 할 줄 모르는 어리버리한 녀석이더군요. 사수들이 답답해하는 꼴을 보자니 주제도 안 되는 놈을 개인 감정으로 합격시킨 내가 다 미안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 애비를 쏙 빼닮았는지 일은 못하면서도 잔머리를 굴리느라 정신없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너무 일을 못하기에 일부러 회사 비품 정리를 시켰더니 일일이 꺼내서 개수를 세고 정리해두라는 것을 하기 싫어서 대충 세어보지도 않고 아무 숫자나 적어놓고는 일을 다 했다는 말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보는 창고 구석에 숨어서 자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말았습니다. 제 딴에는 그러면 걸리지 않을 줄 알았겠지만 그놈을 지켜보고 있는 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결국 참다 못한 제가 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장훈 사원, 자네 정말 이럴 건가? 저번에도 일 시킨 대로 안 하고 잔꾀만 굴리고 농땡이 피우더니 재고 파악하라고 시켰더니 제대로 보지도 않고 기입을 엉망으로 했어? 제대로 했었는데요. 그래? 대충 겉에 보이는 큰 박스만 세고 안에는 안 센 거 아니고? 아닙니다. 정말 다 했습니다. 자네 끝까지 거짓말 할 건가? 내가 자네가 일 안 하고 낮잠 자는 걸 봤는데도 농땡에 물인다고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다가 다른 일에 지장 생기면 누구더러 책임을 지라고 이러는 건가?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본 줄은 모르는지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거짓말을 하는 그놈이 누가 봐도 혁재 녀석의 아들 같았습니다. 결국 눈앞에 증거를 들이밀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보며 저는 그 녀석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죠. 요령 피우느라 매번 일을 망치는 바람에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니 그런 직원을 뽑은 제가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결국 사장인 제가 말단 사원의 사수가 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그놈의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 호되게 혼을 내며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꼭 혁재 녀석의 아들이 아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인격 모독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 아버지한테 당한 것에 비할 바도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사장에게 혼나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녀석은 제가 뭐라고 했다고 몇 마디에 눈물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지 아버지 때문에 친구 하나 못 사귀고 지옥 같은 학창 시절을 견디면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 꼴을 보고 저는 혁재놈이 남들에게는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식에게는 매 한 번 못 들고 무르게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아비가 그렇게 키워서 그러나 몇 번 우는 꼴을 참아줬더니 이제는 내 앞에서까지 투정을 부려도 된다 싶은 건지 툭하면 우는 그 녀석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복수를 하기도 전에 내 속이 뒤집어지겠다 싶었죠. 자네 정말 계속 이럴 건가? 다 큰 어른이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긴. 그렇게 울고 싶으면 집에 가서 울게. 지금 당장 사직서 올려놓고 퇴사해서 부모 앞에서 울라고. 일머리도 없고 이 정도 인내심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배운다고 그래? 면접날 뭐든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니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 건가? 사직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견딜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직서를 쓰라고 말하자 그 아들 녀석은 퇴사만은 안 된다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시대에 해고가 쉬운 것도 아니니 말만 그렇게 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출근을 해 막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회사 밖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고함 소리도 들리고 누군가를 말리는 소리도 들리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열어 확인해 보니 혁재 녀석과 그 녀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녀석을 언제 만나나 고대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됐던 거죠. 녀석의 아들은 혁재 뒤에 꽁무니를 빼고 숨어 있었고 혁재 녀석은 씩씩거리며 저희 회사 직원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충 보아하니 며칠 전 제가 자신의 아들에게 퇴사를 하라고 한 일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장인 저에게 그 일을 문제 삼고 화를 내려고 왔나 봅니다.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한 사장이 저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말이죠.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녀석을 보니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과거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때까지 녀석과 마주칠 때마다 느꼈던 떨림과 비슷했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예상이 되어 그에 대한 희열과 쾌감이 먼저 느껴져 온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혁재 녀석과 마주하려고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고 사무실에서 풀고 있던 손목시계도 다시 채웠어요. 그러고는 사무실 밖으로 나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1층에 내려가니 화를 내고 있는 혁재와 이를 말리는 사원들 간의 실랑이로 인해 출근하던 회사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죠. 내 아들이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왜 못 들어간다는 거요? 우리 아들이 나 없이는 회사에 못 가겠다고 해서 같이 좀 가자는 건데. 아까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사장님 사무실로 가시겠다면서요. 그리고 아드님이 회사 직원이지 아버님께서는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왜 들어가세요? 그 아드님만 들어가고 돌아가세요. 더 시끄러워지면 저도 골치 아픕니다. 아니 내 아들이 여기 사장님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혼자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찾아온 거 아닙니까? 내 아들 혼자 회사 들어갔다가 회사 내 괴롭힘으로 죽기라도 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억지 부리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 사장님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뭐? 그럼 내 아들이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요? 애가 일 못한다고 직접 이 회사 사장이 우리 애를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신입사원이 일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처음 하는 일에다가 생소한 환경이면 당연히 일 못하는 거지. 신입사원이 일을 잘하면 그게 신입사원입니까? 경력직이지. 근데 대리도 아니고 회사 사장이 직접 신입사원의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겠다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회사 그만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애가 며칠 전에는 무슨 말 들었는지 알아요? 그 사장이라는 놈이 퇴사하라고 직접 얘한테 말을 했답니다. 이제 신입으로 들어온 우리 아들한테! 그게 회사 사장이라는 놈이 할 말입니까? 어느 누가 사장이 돼서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사원한테 퇴사를 종용해? 나 우리 아들 지키러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놈의 사장 불러서 단판을 지어야 하겠어요. 우리 아들 못 괴롭히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놈들이 자기가 강자라고 약자 괴롭히는 놈들이야. 당신네 사장이 딱 그런 놈이라고. 회사 1층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혁재 녀석만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 제가 과거에 당한 일들을 분풀이하려고 했습니다. 일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었으면 애초에 녀석의 아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더 심하게 괴롭혔을 거고 직접 녀석을 불러내 창피를 줬겠죠. 그런데 혁재 녀석이 사원과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니 둘이서만 해결하면 안 될 일 같았습니다. 일 못하고 농땡이까지 치는 녀석의 아들은 저를 일부러 사람 괴롭히는 악랄한 사장으로 만들고 있었고 혁재 녀석은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인 것 마냥 행동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1층에서 대놓고 분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 전부에게 제가 수모를 당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모조리 밝혀야 했지만 현 시점에서 부끄러워질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였으니까요. 또 가해자인 혁재를 이 세상 가장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녀석의 아들에게도 그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죠. 구경하고 있는 회사 사람들을 가로질러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혁재에게 갔습니다. 혁재와 실랑이를 하고 있던 회사 직원은 회사 사장인 제가 다가오자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죠. 어쨌든 안 되니까 돌아가시라고요. 위에 분들 오시기 전에.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분이 오해가 있어서 시끄러워졌는데 제가 금방 해결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해결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에게 볼 일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제가 직접 해결해야죠. 안 그래도 저도 저 사람들하고 풀어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하는 말에 혁재와 실랑이를 벌이던 직원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고, 혁재는 아직 저를 알아보지 못해 당황하면서도 최대한 저에게 겁먹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피워야 그 귀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구만. 당신이 사장이라고? 나 그쪽이 괴롭히고 있는 신입사원 박장훈 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몹쓸 짓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됐는데, 당신 회사 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신입사원을 괴롭혀도 됩니까? 요즘에 이런 거 문제 삼아서 인터넷에 올리고 신문사, 방송사에 제보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냐고요? 당신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요즘 시대에 사람들한테 찍히면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당신 회사 망하고 싶어?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괴롭히고 그래? 그쪽 아들이 내가 자기를 이유 없이 괴롭혔다고 해요? 내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회사 내에 CCTV가 있는 곳에서 대놓고 당신 아들을 괴롭히겠어요? 당신 아들 하도 절실하게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길래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 그거 하나 보고 뽑아준 겁니다. 그런데 뽑아줬으면 일은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농땡이 치다가 걸린 사람 훈계하는 것도 당신과 당신 아들 기준에서는 괴롭힘입니까? 농땡이 몇 번 걸리고도 정신 못 차리고 일도 더럽게 못해서 다른 직원들이 당신 아들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 능률 떨어뜨리지 말라고 내가 직접 관리하고 감시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일을 못하는 거야 상관없지만 일할 생각이 없는 직원을 왜 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문제 같아. 당신 같은 사람이 애 낳고 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지금 당신 돈 좀 있다고 사람 비하하는 거야? 당신 정말 일 키우고 싶다는 거지? 오호, 잘 됐어. 우리 아들 괴롭히는 거는 지금 말한 걸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도 방금 말한 건 빼도 박도 못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증인인데 당신 이건 문제되면 꽤나 골치 썩을 거야. 나는 이 문제 회사 사장 인성 문제로 계속 괴롭힐 거라고. 웬만한 푼돈으로 합의는 꿈도 꾸지 마. 내 아들 일자리 보장과 합의금까지 싹 다 받아낼 테니. 슬슬 답답해지면서 이런 쓸데없는 논쟁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녀석이 먼저 나를 알아봐 주길 원했지만 녀석은 제가 누군지 끝까지 몰라보고 있었죠. 아쉽지만 제가 먼저 저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인성 논란? 그러면 대를 이어서 쓰레기같이 행동하는 너희 부자들이 더 논란이 되지 않겠어? 혁재야, 피해자인 척 연기하지 마. 네가 얼마나 쓰레기였는지 까먹은 거야? 아니면 네 아들 앞에서는 너도 정의롭고 사람 좋은 아버지로 보이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너 박혁재야. 잘 나가고 선생들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XX고 박혁재.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고... 설마 너? 제가 자신을 알아보자 녀석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를 알아보는 건지 얼굴이 사색이 돼갔죠. 저를 모르는 척하며 자리를 황급히 피하려는 녀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말해줬죠.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은 제 자식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없었던 일로 하죠. 장훈아, 너 일 똑바로 잘해라. 그럼 아버지 가보마. 가긴 어딜 가 혁재야. 오랜만에 네 학창시절 먹잇감이 왔는데 이렇게 놀지도 않고 가도 되겠어. 나도 오늘을 정말 고대했다고. 네 아들이 우리 회사 입사한 순간부터, 아니구나, 내가 회사에 나와 성공을 했을 때부터였던가? 박장훈 사원 그쪽 아버지가 나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동창인 거 알고 있었나? 우리가 정말 절친한 사이였거든. 일방적으로. 자신을 붙잡고 아들에게 우리 두 사람 관계에 대해 말하려고 하자 녀석은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는지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와 밖에 나가 대화를 하자고 했죠. 태원아, 옛날 어릴 적 철없을 때 일을 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너나 나나 이제 다 큰 성인인데
거기다 자식 보는 앞에서 내 면도 좀 생각해줘야지. 내가 잘못했다. 네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든 내가 괴롭혔던 것처럼 똑같이 하든 다 당해줄 테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둘이서 해결하자. 애는 아무 잘못 없잖아. 제발 부탁한다, 태원아. 부탁? 너 아주 웃기는 소리만 줄줄 늘어놓는다. 철없을 때는 그런 짓 하고 다녀도 돼. 나중에 너는 자식 안 낳을 줄 알았어? 너처럼 힘있고 돈 있었던 애들은 전부 너처럼 행동하고 다녔냐고? 아니잖아. 왜 그딴 짓 안 했겠어? 잘못된 짓이라는 걸 아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지. 누가 너처럼 네 기분 따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동물 새끼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아? 사과하려면 똑바로 해, 이 새끼야. 온 세상 사람들이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알 수 있게 하라고. 넌 그럴 용기 없지. 그러니까 내가 대신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여기 있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나도 빼지 말고 이야기해줄게. 네 아들에게도. 그제서야 녀석은 무릎을 꿇고 제발 얘기하지 말아달라며 손을 비벼왔습니다. 그러는 녀석에게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잘못한 내용들을 모두 자신의 입으로 말하라고 했죠. 하지만 녀석은 자기가 한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지 아니면 차마 아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가 없는지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녀석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말해주게 됐죠. 자신이 한 행동들이 제 입에서 하나씩 나오자 녀석은 마치 돌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을 움찔움찔 해왔습니다. 내가 당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창피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녀석과 녀석의 아들만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었죠. 모든 이야기가 끝나자 혁재 녀석은 콧물과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고 녀석의 아들은 충격을 받은 채로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혁재야, 내가 한 말에 틀린 말이 있거나 과장된 말이 있으면 반론해봐. 너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지. 아니면 내가 우리 동창들이라도 불러서 일일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시켜줘야 하나? 너 대학 시절에 사라진 이후로 동창 친구들과도 연락 끊었다며? 네 사는 꼴이 부끄러워서 그런 거냐? 아니면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너를 따랐던 친구놈들이 너에게 품고 있는 앙심들 드러낼 것 같아서 그랬던 거냐? 하기야, 내가 성공하고 나서 동창회 나가니까 다들 네 욕하고 있더라. 쓰레기 새끼 박혁재 뭐하고 살고 있냐면서. 너 인생 어떻게 살고 있던 거야? 어떻게 네 이름이 나오면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 아이, 태원아, 정말 미안하다. 이제 그만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얼마나 더 밟아야 속이 시원한 거냐? 내가 한 짓들 모두 사과하고 내가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게. 제발 그만해줘라. 이렇게 해봤자 너도 나와 똑같은 놈 되는 거야. 내가 너처럼 때리기를 했어? 괴롭히기를 했어? 아니면 돈 없다고 무시를 했어? 난 네가 한 행동들 말한 것밖에 없는데 왜 똑같은 놈이 된다고 말을 하냐? 맨날 피해자는 용서하고 참고 당한 것의 10분의 1도 못 갚아주고 끝나니까 너 같은 놈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야. 알아? 피해자도 당한 것에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고. 제발 이제 그만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이건 뭐 체급이라도 비슷해야 재미라도 있지. 오히려 기분만 나쁘네. 나보다 몸이라도 좋던가 아니면 돈이라도 많아야 치고받고 싸우는 재미가 있지. 일방적으로 약한 사람 괴롭히는 건 영 내 취향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너처럼 인간 쓰레기가 아니라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혁재야, 우리가 살아봤자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 너 내 눈앞에 사라지고 나서도 영 인간답지 못하게 산 것 같은데 오늘 이후에는 좀 착하게만 살아라. 앞으로 평생 착하게 산다고 해도 네가 했었던 잘못 다 못 갚고 죽을 수 있다고. 앞으로 네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하고 네 아들 제대로 키웠는지 확인도 해봐라. 네 아들 우리 회사에서 한 행동들만 보면 너랑 다를 게 없어. 이제 네 말대로 그만할 테니 제발 좀 마주치지 말자. 내 회사에서 나가. 박사원, 오늘 출근 안 해도 되니까 아버지 잘 모시고 집으로 들어가 봐.
내일부터는 회사 나올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나오고. 저도 처음에는 제가 당했던 것만큼 녀석을 괴롭히고 싶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녀석이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에 희열감이 느껴졌는데 그 모습이 이어질수록 불쾌해졌어요. 그리고 인정하긴 싫었지만 혁재 그놈이 불쌍하게도 보였죠. 아마 비슷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사람들 모두가 그럴 겁니다. 내가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막상 복수를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쯤하고 놓아줬습니다. 제가 녀석에게 복수를 한 거라고는 쓰레기라는 단어 몇 마디와 녀석이 저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꽤나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앞에서 자신의 창피한 과거가 밝혀진 것 때문인지 혁재 녀석은 아들이 자신을 부축해 일으켜주려고 하는데도 좀처럼 얼굴을 들려고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겨우 녀석을 일으켜 세웠지만 역시나 아들 보기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질질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 녀석을 보니 3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응어리가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역시 때린 놈보다는 맞은 놈이 마음이 편한 게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건 별로 없었지만 확실히 문득문득 떠오르던 혁재와의 일은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어요. 혁재 아들 녀석도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긴 했지만 출근은 잘했고요. 하지만 일 관련으로는 계속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좀처럼 농땡이를 피우는 건 아니었지만 업무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 매일 상사들에게 한 소리 듣고 있는 모습을 봤죠. 그러다 결국 몇 달 뒤 혁재 녀석의 아들은 자신이 회사에서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일을 마지막으로 혁재와 이어지던 악연이 완전히 끊어지게 됐죠. 요즘에도 보면 항상 학교 폭력으로 인해 문제가 되는 뉴스를 너무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같은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 계속되고 있음에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또 피해자 탓을 하며 원인을 돌리는 일부 사람들을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건 아닙니다. 처벌도 강화하되 가해자의 가정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해야 하는 학교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정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 여기서 멈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아닌 다른 누군가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에 고통스러워하다 끔찍한 방법의 복수를 실행할지도 모르죠. 이 글을 읽게 되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항상 가족과 함께하는 삶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